227쪽에 보시면 다 봤나? 아, 4번을 보겠습니다. 이 4번은 왼쪽 오른쪽 둘 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민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출제될 때는 아주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간 정도의 지문이지만 민법에서는 고급 지문이에요. 기분이 좋네. 감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A, B, C와 이 부동산에 관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A, B, C는 1억 원씩 각출을 하고자 합니다. 1억. 그러면 이 A, B,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죠. 임시로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는 임시가짜예요.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면 ABC는 가등기 권리를 얼마씩 가지고 있을까요? 3분의 1씩 가등기 권리가 있겠죠. 3분의 1씩 가등기 권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공유라는 개념과 합의라는 개념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민법에서 공유와 합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예요. 예를 들어서 ABC가 동업의 목적으로 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합의입니다. 동업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공유건 합의건 전부 다 소유권에서만 쓰는 개념입니다. 소유권에서만. 여기 유자가 소유한다 할 때 그 소유예요. 공동소유. 그래서 일단 소유권에서만 쓰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는 앞에 준자를 붙여서 준공유, 준합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A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죠. 가등기 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이 없을 테니까 준공유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등기 권리를 ABC는 준공유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때 가등기 권리를 가진 자 A가 전원의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공유로 하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동의 목적도 없는데 공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유. 공동의 목적이 없죠. 그럼 공동의 목적도 없는데 남의 등기를 지가 멋대로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등기권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동의 목적도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게 우리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동의 목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29조 제2호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4번을 보시면 왼쪽 거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에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5번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 이렇게 쓰십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 이렇게 쓰셔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6번은 이미 말씀드렸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공동 소유할 때 좀 보실 텐데, 이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없는 상태니까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이게 공유의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의자 1위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등기부에 합의 지분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도 못하는 거 뭐라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그래서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설령 기록되지 않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균분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유학집 할 때.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권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합의자의 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공유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7번을 보시면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된다고 했죠.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 민법 지식으로 봤을 때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40쪽을 보십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하필 등기가 나와 있는데 이 하필 등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가 될 때는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될 때는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해요.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 그래서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요. 이쪽은 갑소유 토지, 이쪽은 갑소유 토지입니다. 갑은 두 필지를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렇죠. 합필 등기 요건, 합병 요건과 똑같아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필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뭐가 있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가 아닐 것. 왜 처음 듣는 표정이셔요? 네. 일단은 이것 좀 보시면, 그러면 갑이 요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되죠. 왜?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이거 저번에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필을 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이제 합치더라는 겁니다. 일단 을이 취득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만 취득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토지는 여전히 갑이 소유하겠죠.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소유자는 동일하죠. 두 번째, 이 부분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합필이 됐다고 해서 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필되기 전에는 101번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합필이 돼버리면 이게 전체가 한 필지가 되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권리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합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100번지 토지는 병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이 지역권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죠. 이때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취득한 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필되기 전에는 한 100번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이쪽은 100번지는 병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101번지 토지는 을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필지를 합필을 하게 되면 을과 병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필지 전부에 대한 권리에서 합필 후에는 일부에 대한 권리로 바뀔 뿐이지 을과 병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보시면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등기죠. 맞아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에는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나중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합필이 됐을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야 되는데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등기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 병에게 100번지 토지도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도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이러한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을과 병의 이러한 권리들은 소멸이 돼버려요. 따라서 을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처음부터 합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어쩔까요? 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셔요? 공간정보법에서 했는데 등기원이 열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양쪽 토지에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합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했죠. 맞아요? 맞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진도가 좀 빡빡해서 요약집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필이 예외적으로. 이때 양쪽에 대한 등기원이 열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동시에 설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필이 된 다음에 의뢰 저당권은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하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도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압류 등기는 등기원이 열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해요. 하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됐을 때는 하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저당권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당권에서만. 이게 작년에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요.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이 가능하지만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 내용이 하필의 제한 나와 있고요. 앞에 공간정보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는 토지 하필의 특례 규정,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하필 등기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요 나와 있는 하필의 특례 규정이에요. 요게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권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죠. 이때 확인서가 첨부가 되고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거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신 걸로 대체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책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쭉 넘기겠습니다. 설명 안 한 거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넘어가십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56쪽을 보십니다. 256쪽에 등기관의 가호로 등기 착오 또는 유류가 발생한 경우 있습니까?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서 유류라는 것은 뭐냐면 빠졌다라는 한자예요. 유류라는 것은 빠진 것.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빼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유류라고 불러요. 일본식 단어죠.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경정등기라고 불렀죠.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는 변경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는 경정등기. 이걸 경정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근데 신청 정보에 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되는데 신청인이 공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1000제곱미터로. 그러면 등기관은 어쩔 수 없이 등기부에 1000제곱미터로 기록하겠죠.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1000제곱미터를 이제 10,000제곱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라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청인이 신청정보에 10,000제곱미터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직권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신청에 의해서 경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에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때 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등기관이 고친 다음에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할 때는 이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보고할까요? 사후에 보고할까요? 왜요? 일단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좋죠. 근데 보고를 한 다음에 고치게 되면 보고할 때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즉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정등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애당초 직권경정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곧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인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 고쳤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알려줄 때 사전에 통지할까요? 사후에 통지할까요? 사후에. 왜? 일단 고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좋으니까 고치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사후 통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한 사람에게 통지할까요?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은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고치는 등기죠. 원시적이라고 한다면 경정등기, 후발적이라고 한다면 변경등기. 여튼 둘 다 일부 불일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될까요? 상실이 될까요? 유지돼야 되겠죠. 일부만 고치는 거니까. 따라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할 때는 등기관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게 등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직권 경정등기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말소등기는 2월 달에 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했으니까 말소회복등기도 그렇고 고전등기도 2월 달에 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요약집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뭘 보시냐면 283쪽을 보십니다. 토지 수용.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안 했다는 걸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네, 민법에서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공법에서는 하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예전에는 기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자, 사업 시행자 같은 뜻이에요. 사업 시행자, 기업자. 옛날에는 기업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사업 시행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적 목적 예를 들겠습니다. 요 사업 시행자가 요 갑소유 토지를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대법원 청사를 짓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에요. 그럼 강제로 뺏을 겁니다. 물론 보상금은 지급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대법원 청사를 지을 텐데 이때 여기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지상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전세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A의 권리를 내버려 두고 이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서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거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는 다 소멸시켜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선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이 수용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원시 취득. 그럼 이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원시 취득은 뭐냐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시는 시작할 시자고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과 구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승계 취득. 그러면 승계 취득은 승계는 이을승자와 이을계자를 써서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는 뭐냐면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해서 을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갑이 가진 이 소유권을 병이 이전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이전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승계 취득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시 취득의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 승계 취득의 방법은 뭐냐면 요 병이 갑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거. 그러면 이 승계 취득의 특징이 뭐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고스란히 이어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멋있게 표현해서 승계 취득은 하자도 승계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자도 승계가 되는 겁니다.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만큼만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원시는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누가? 병이.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니까 갑의 소유권 이거 무시합니다. 을의 저당권도 무시해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깨끗한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거. 그러면 하자가 승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시 취득은 하자가 승계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죠.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또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메꾸면 메꾼 자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원시 취득으로 구성하면 맨 처음에 취득한 것처럼 이러한 권리 다 소멸시켜요. 이게 원시 취득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이러한 권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민법에서 187조. 수용한 날 또는 수용기일 같은 뜻입니다. 되셨어요? 어느 시점에 원시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 수용 개시 그 시점에 사업 시행자는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제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갖추겠죠.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기를 갖출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이 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원시 취득이니까. 전에 권리자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단독 신청을 할 텐데 문제는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되겠죠.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누구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이러한 이 갑명의 등기, A명의 등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갑의 명의도 말소시키고 A의 명의도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한 다음에 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없어졌죠? 이제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따라서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따라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등기들은 등기가 아니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전 등기니까 등기 문제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다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여도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다 보신 거고요. 개념은 이제 어려운 걸 볼 거예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아직 민법 지식이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 재밌네요. 이 시점은 수용한 날입니다. 수용한 날, 수용 기일이에요. 그럼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일까요? 여기서 갑을 해서 을 소유자죠. 을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을이 소유권자인데 아직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이죠.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을 명의로 이전 등기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니까. 그래서 수용한 날로부터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을이 취득했지만 아직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갑이죠.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병에게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각종 등기를 해주겠죠. 이 각종 등기는 갑구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건 각종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자신의 등기 명의를 이용해서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준 거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입니다. 무권리죄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등기부상 존재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건 전부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냐하면 수용기일 이후에 을이 등기를 해줄 경우는 없어요. 왜?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갑이 등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무권리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니까 수용기일 이후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전부 다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봐서 다 직권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는 것 같기는 하죠. 네, 일단 두 번째,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뭐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도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얘기해요. 전소유자 갑.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네? 왜 안 돼요? 원칙에 의한다면 직권 말소해야 돼요. 이유는 원시취득이니까. 그렇죠. 원칙에 의한다면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다 말소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직권 말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의 등기 명의를 살려놔야 되죠. 갑의 명의가 말소가 되면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든 등기가 다 직권 말소되지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을명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될 듯 말 듯은 하실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 등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구에 기록된 등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시취득, 직권말소. 소유권 등기처럼 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소유권 등기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살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직권말소. 그러면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원시취득에 의해서 직권말소되는 것이고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하는 겁니다. 이유가 달라요. 여기서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여기서는요. 원시취득으로서 직권말소. 여기까지 이해될 듯 말 듯? 되셨죠? 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직권말소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일종의 공적인 국가기관이에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선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과 유사한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존속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존속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내가 알아서 지울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하자, 존속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결정을 했는데 등기관이 멋대로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쪽은 A 소유 토지고 이쪽은 갑 소유 토지입니다. 이때 갑은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갑은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용의 목적은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용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대법원 청사가 지어지겠죠. 대법원 청사가 지어졌는데 이때 대법관님들과 직원들은 여기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직원들이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이 될 때 이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존치시킬까요? 없애야 될까요? 존치시켜야 되겠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네.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요 시점부터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갑이 소유권자에서 이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 절차는 토지 소유자 B를 기준으로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상속인 B에게 지급되겠죠. 맞아요. 이때 갑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기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느냐면 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B 명의의 상속 등기는 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지를 확인해 보면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기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기일 이후의 상속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어요. 없는 상태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수용 절차 실효되겠죠. 그러면 을명의 이 소유권자 등기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이때는 공동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독 신청을 했던 이유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었죠. 그럼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을 때 이거는 원시 취득과는 관련이 없죠.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서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된다면 이때는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본 겁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머리가 뽀개지겠죠? 괜찮아요. 요약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할 겁니다. 더 뽀개질 거 뒤에 있어요.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유증으로 인한 서유권 전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유증은 이건 머리 안 뽀개져요. 너무 쉬워서. 이 유증으로 인한 서유권 전등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유학집 할 때 다시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증은 유언과 증여계약의 합성행위예요. 합성행위. 유언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죠. 이 두 개의 법률행위 합성행위인데 포인트는 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한 증여는 단독행위예요. 이때 요 갑을 유증자 또는 증여자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증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을을 수유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죠. 또는 수증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유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 유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특정 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포괄 유증의 의미는 뭐냐면 갑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지분 형태로 취득합니다.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거니까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는 지분 형태로 취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갑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특정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처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186조가 적용이 될까요? 187조가 적용이 될까요?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유증의 효력은 갑 사망 시에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갑 사망 시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겠죠. 그래서 갑 사망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은 얘기가 다릅니다. 특정 유증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몇 조가 적용이 될까요? 186조. 왜?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포괄 유증에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되죠. 특정 유증에 있어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되죠. 달라집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증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이걸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기 때문에 이때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그런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이쪽에는.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정 유증으로서의 등기건 포괄 유증으로서의 등기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유언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갑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누가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유언 집행자가 해주는 겁니다.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을 집행하는 거니까 유언 집행자가 상대방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이 유언자가 지정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정 유언 집행자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실 때도 있죠. 교통사고 뭐 이런 걸로. 그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별도로 존재할 때는 그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유언 집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신청.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진짜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 해보죠. 되셨다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네. 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는 이미 제가 죽여버렸어요. 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법이 정한 상속분은 공평하게 나눠갔겠죠? 네. 얼마입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법정 상속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법정 상속분 중에서 2분의 1은 절반은 이 갑의 유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상속분이에요. 남겨줘야 될 상속분입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유산으로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뭐뭐를 유자합니다. 남겨줘야 될 상속분.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재산은 갑이 혼자서 모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도 덜 먹고 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은 우리 민법에서 가족재산으로 봅니다. 가족재산. 따라서 그 상속분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C가 막내딸인데 C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유일한 요 아파트를 요 C에게 유증을 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6분의 1은 유류분으로서 반드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이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B와 C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등기를,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즉 C 명의의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이유는 유류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이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C명의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유류분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기억하죠?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등기관이 등기를 시행합니다. 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니까. 예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유류분권과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어느 정도 보신 겁니다. 거의 다 보신 거예요.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뭘 볼 거냐면 판매특약 등기를 볼 겁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